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한방치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침치료입니다. 침이 주는 자극을 통해서 기혈순환 또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치료뿐 아니라 뜸, 부항과 같은 여러 치료들이 있고 한약을 통한 치료도 진행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한방치료가 주는 효과 그리고 조심할 점은 없는지 오늘은 침, 뜸, 부항, 한약까지 적절한 치료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무릎, 어깨가 아플 때에도 침 치료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의 자료에서도 우리 국민의 70%가 한방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중 1위가 침치료라는 결과던데요. 침, 뜸, 부항 그리고 한약도 있죠. 한방치료의 기본으로 설명되는 방법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의원 가서 한방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뜸이 있고 부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약까지 생각하게 되죠. 한방 치료의 가장 기본으로 설명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제 한방 치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침, 2구, 3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첫 번째 침 치료, 두 번째 뜸, 세 번째 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뭐 부항도 있고요, 뭐 추나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분해서 이제 침에는 뭐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뭐 9침, 9가지로 나누고요. 뜸도 재료나 온도나 뭐 특성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약물도 뭐 치료 원칙에 따라서 8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이렇게 뭐 단독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침하고 뜸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요. 뭐 침하고 부항하고 약물하고 같이 할 경우도 있고 예. 침과 약물 이렇게 해서 약침이라고 해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죠. 네, 이걸 이제 다양하게 섞다 보면 여러 조합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네. 예, 각각의 효과는 다른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병들을 이제 흐름의 문제로 봤거든요. 예. 이게 불통즉통이라고 해서 움직임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디가 막히니까 통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하수도 같은 것도 막히면 문제가 되잖아요. 뚫리지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네. 그래서 이 흐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외부적인 자극을 줘서 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래서 뭐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뜸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 침이나 부항 같은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열 자극을 주기 위해서 뭐 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자극을 줘서 내부 몸에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약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거는 다 이제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 뭐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가장 먼저 침 치료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몸에 바늘 같은 침을 꽂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침 치료는 이제 이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죠.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현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비유적인 방법으로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면 자판에 어떤 명령어를 치면 그것들이 실행이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경혈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 부위를 자극하면은 마치 명령어가 거기 들어가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 놓는 자리를 경혈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우리 몸의 기혈이 돌아가는 이 순환의 문제에 이런 통로가 되는 것을 경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락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은 반드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리 하는 것처럼 예.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불균형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침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경락과 경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선이잖아요. 이 경부선의 노선이 바로 경락이고요. 어허. 그 경부선 안에는 역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거쳐가잖아요. 네. 그런 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혈이라는 거예요. 그 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들은 그 역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나가잖아요. 예. 우리 경혈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기혈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부위를 가지고 진단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제 경혈, 경락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면 네. 어깨에만 침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프면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어깨에다가 침을 놓게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 막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막 비비기도 하고 두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편해지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아픈 부위에다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이 그걸 대신해서 역할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또 과부하가 생기니까 불편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곳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선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부선처럼 경락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관련돼 있는 경락에 있는 부분에서 그 기운이 가장 많이 있는 손이나 발에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때로는 반대쪽에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경우에 반대쪽 다리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난 어깨가 아픈데 왜 다리에다가 침 놓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물어보실 텐데 이거 침 잘못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시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침 치료가 통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좋아지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는 통증이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이지만 이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국소적인 외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하기 때문에 통증 외에 여러 질환들의 침치료에 적응증이 되는데 특히 뭐 자율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소화가 잘 안 돼 급체할 때 우리가 침치료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호흡기 질환 또 신경계 질환 중풍 같은 거 마비 질환 특히 이제 부인과 질환이나 뭐 소아과 질환들 이런 질환들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또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침을 보면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굵기도 다양하고요. 예. 네. 일반 침도 약침도 있고. 그렇죠.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 이제 침 치료다 보니까 병이 깊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넓은 부위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때로는 깊숙한 부위에 있는 경우는 긴 침을 갖고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있고 또 얇은 부위에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굵은 침이나 긴 침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얇은 피부침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절이나 이런 부위가 이제 들러붙어 있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뭐 칼처럼 이렇게 잘라야 되고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뭐 염증이 있는 부위에다가 약침 같은 것들을 주입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 침이 긴 건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긴 거는 만들 수 있을 만큼 뭐 긴 침이 있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목 뒤쪽에서 허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긴 침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그거 뭐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그렇죠.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네. 이제 명의께서 당연히 하시겠죠. 예.
약침, 봉독침 얼마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봉독침도 그 약침의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약침이라는 것은 침 치료의 물리적인 자극 외에 약물의 화학적인 작용을 같이 융합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약침의 액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봉독침을 많이 쓰거든요. 봉약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봉독 약침인데 우리가 이 벌침이라고 많이 민간요법에서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제 벌을 잡아다가 이제 아픈 부위나 뭐 관절염이 있을 때 거기다가 쓰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봉독의 벌침이다 보니까 벌이 어디서 자랐는지 모르잖아요. 예. 오염돼서 자란 그 독을 넣게 되면 사람한테 오염의 물질들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되거나 어떤 독성의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계절에 낳느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벌에서 어떤 독을 채취해서 일정한 부분 안전하게 정제한 다음에 일정하게 주입을 하는 방법이 이제 봉독 약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침을 만들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 같은 거나 그다음에 불필요한 자극들을 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정제한 봉독 약침액을 주입하는 것을 봉독 약침이라고 합니다. 네. 침을 많이 맞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 침을 많이 맞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흐름에 어떤 좋게 하는 것이 뭐 침을 맞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을 맞고 흐름을 좋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몸 자체에 어떤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그만큼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침을 어떤 분은 그러세요. 선생님이 침 꽂을 수 있는데 다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 여기 치료하다 보면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100개 정도 꽂아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침 많이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적절하게 환자의 상태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 매일 맞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요. 매일 맞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침 치료는 급성기 같은 경우는 증상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매일 침을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침을 치료해서 침을 찔른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손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된 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개 보면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손상된 게 회복되기 전에 또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아프거나 불필요한 자극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 맞고 나면 어떤 분들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몸살 기운처럼 느끼는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침 치료를 통해서 조직이 손상되면 마치 염증처럼 이런 증상들이 생기니까 몸살 기운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아픈데 침 맞으러 왔는데 더 아프면 이거 잘못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명현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침 치료에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찔러서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이제 그렇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몸살 기운도 있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든지 허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이 몸살 기운이 더 불편한 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침 치료는 매일 하는 것보다 한 이틀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 치료 알아봤고 이제 뜸 부항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뜸은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법인 거죠? 그렇죠. 이제 물리적 자극 중에 이제 온열 자극이 바로 뜸 치료잖아요. 우리가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그렇지 않고 그래서 쑥뜸은 향기도 있고 그래서 뜸 치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고 열나는 것은
또 차갑게 해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에 근거한 것이고요. 차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예.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인 대개 이제 손발이 차다, 또 아랫배가 차다, 또 뭐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 이런 경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따뜻한 자극을 줘서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 뜸 자극을 하게 되면 지각신경이 흥분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라든지 체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온열 자극을 위해 이제 쑥 뜸을 하게 되면 타고 나면 그 진액이 있거든요. 네. 그게 피부에 묻으면 이런 화학적인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항 치료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항 같은 경우도 일단 부항컵에 이제 내부 음압을 계속 이제 유지해서 피하 어떤 조직에 있는 고여 있는 이런 그 이물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 우리 흔히 이제 어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벌겋게 색깔 변화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피를 뽑는다. 이게 예. 많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항도 이제 건식 부항이라 습식 부항에서 피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효과를 본다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요. 예. 그다음에 독소라든지 노폐물, 우리가 어혈이라는 것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근육이 뭉친 것들을 부항을 해서 피를 뽑아내면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면역 계통들을 조절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뭐 자고 일어났더니 담이 길어서 목이 좀 불편하거나 허리가 삐끗하면 또 무릎이 삐끗하게 되면 또는 발목이 삐끗하게 되면 침을 맞고 부항을 하잖아요. 예. 이 담겼을 때 어혈을 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가 이제 그냥 쓰는 건부항이라 건식부항이라 그래서 피를 뽑지 않는 것 중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분들,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등 쪽에 있는 부위에 마음과 관련돼 있는 경혈 부위를 부항을 하게 되면 잠을 좀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뜸이나 부항은 이 민간에서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없을까요? 사실 민간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예. 뜸이나 부항은 엄밀히 말하면은 의료 행위거든요. 그렇죠.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뜸이나 부항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과 그다음에 적합한 부위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위하고 적정 자극이 자극요법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위에다가 하면 잘못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못한 자극을 주면 부작용도 있겨났을 거고 그리고 효과가 없는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뜸이나 부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철저하게 소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뜸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또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행하지 않는 게 좋죠. 네. 의료인이 아닌 분이 하시게 되면 이게 법률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침 치료 비롯해서 이 뜸과 부항도 그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건강보험으로는 뭐 침도 건강보험에 네, 확연이 되고요. 되고, 뜸도 되고요. 부항도 됩니다. 다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 일부 약물에 보험이 되는 그런 약물도 될 수가 있죠. 예. 조심해야 될 부분들 특히 이제 이 뜸이나 부항 치료를 삼가야 하는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특히 이제 부항이 보면 부항이 자국도 나고 멍도 생기고 또 너무 오랫동안 두게 되면 수포도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부항 중에 이제 불부항 같은 걸 하게 되면 잘못되면 이제 화상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항 같은 경우는 식사 전후라든지 아니면 운동 전후라든지 목욕 전후에는 시술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예.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출혈 질환이 있는 경우, 만성 질환 이런 경우에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부항 같은 경우는 감염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한의원에서는 이 부항 컵을 모두 이제 일회용 부항컵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시술 후에도 철저하게 소독하고, 또 시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금방 닿지 않도록 또 특별히 2차 감염에 주의하게 되는 거죠. 네,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예. 이 부항이 한의학, 이 동양의학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서양인들도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 선수들 보면 부항 자국 있는 선수들이 꽤 많던데요, 서양인들. 그렇죠. 예전에 네. 올림픽 할 때 그 헬프스가 그거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부항이 우리는 이제 한의학에서 동양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히포크라테스도 이 부항 같은 걸 했고요. 아, 그렇군요. 또 페르시아 의학에서 예. 중동에서도 이게 부항을 많이 해서요. 그쪽 분들은 부항 뜨는 날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예. 고달이 되면 모두 다 이제 부항을 뜨는 거죠. 예. 부항 치료를 받는데 아무래도 달이 찬 요때 부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 서양 선수들도 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제 금연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네, 예. 네. 이게 이제 귀에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연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쓰이나요? 귀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귀가 인체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침 외에도 그 안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자석이라든지 씨앗 같은 것들을 해서 자극을 주는데, 대부분 이제 금연, 약물 중독, 금주 요렇게 해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환들, 불면증 이런 데 쓰고요. 서양 같은 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경우에도 귀에다가 침을 놓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피부 미용으로 매선 치료라는 걸 받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렇죠. 이제 매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실 자임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실이라고 해서 이제 실이죠. 수술용 실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 꼬매는 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한 1, 2개월 지나면 이제 서서히 분해가 되거든요. 주입해 놓으면. 그러면은 혈자리에다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침보다는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서 피부 탄력이나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질환들을 관리하거나 또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거나 주름을 줄여줄 때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피부 미용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면마비 후유증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런 매선요법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자, 한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약과 또 치료로 쓰이는 약은 약간 다르죠? 사실 한의학에서는 치료법이 8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보약과 치료약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한의학에서는 그 보약도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치료 원칙이 8가지를 이제 8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토, 하, 화, 온, 청, 소,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법이라는 것은 땀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겉에 있을 때 땀을 내 갖고 그 나쁜 기운을 바깥으로 보낸다. 이런 치료 방법이 이제 한법이고요. 그 다음에 토법이에요. 토법은 이제 병이 우리 몸의 흉부 이상 상부에 있을 때 얘를 이제 구토해 갖고 이런 나쁜 기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법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식적이나 담적이나 어혈이 있을 때 얘를 이제 대변을 보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나쁜 물질들을 제거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이라고 해서 이제 화해시켜주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어중간하게 이제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해서 제거할 수 없을 때 요거를 이제 중화시킬 수 있는 약재를 쓰는 것이 이제 화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온법이라는 거는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 반대로 몸에 어떤 그 열이 많을 때는 내려주는 청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를 시켜주는 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보법이에요. 예.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병이 생긴 경우를 요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법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 예전 드라마 보면 어머니께 지어드린 보약을 몸에 좋다고 이제 뭐 네. 아버지가 몰래 드신다거나 네.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왔었거든요. 네, 네. 예, 이거 약을 좀 가려서 먹어야겠죠. 그 보약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만병통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기를 보호할 것이냐, 혈을 보호할 것이냐, 음을 보호할 것이냐, 양을 보호하실 거냐,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체질과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허약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물을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머니가 드신 약 좋다고 아들이, 딸이 이렇게 먹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죠. 네. 한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원치 않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설사가 나거나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피부에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런 현상들, 몸에 좀 예기치 않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한방 치료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한약에 중금속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예,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한약재는 우리 식약처에서 엄격한 규격품을 쓰기거든요. 이제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분류해서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연구에 보서도 간 손상을 받은 환자들을 한약 치료를 통해서 64%가 간 기능이 회복되는 이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한약 먹으면 간이 나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약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사실 한약재에 칼로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한약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니까 입맛이 땡기고 식사량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증가되는 거지, 한약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건 아니고 한약은 죄가 없고요. 네.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죠, 살이 찌는 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양약 복용 시 한약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드실 때는 뭐 1시간 이제 2시간 간격을 드시고 약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혜은이가 부르는 새벽비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살펴보는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신 책의 제목이요.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그냥 오후가 아니고 인생의 오후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좀 저무는 느낌. 네. 인생의 후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 등산을 하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네. 산을 오를 때와 내릴 때. 오전에 올랐다 이제 오후에는 하산해야죠. 점심 드시고. 예. 또 뭐 축구 경기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또 그렇죠.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 그건 좀 마지막까지 골을 넣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예. 그렇죠. 어떤 비유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임스 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게 예. 뭐냐면 짧고 굵게 살고 가능한 일찍 죽어서 네. 멋진 시체를 남겨라. 라는 저는 뭐 의미. 이렇게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 제임스 딘 공식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 딘이 이제 워낙 많은 걸 이루어놓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찍 짧고 굵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젊은 나온 나이에. 공식은 그렇군요. 예. 근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멋지기를
기대를 할 텐데요. 그렇죠. 100세 시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서점가에는 성공적인 노후를 경험한 인생 선배들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 이런 책들이 많이 출간이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역시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서 브룩스라는 분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점인 50세가 되던 때부터 네. 7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탐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50, 인생의 후반전 딱 들어갈 때부터 예. 7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그리고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왜 이 시기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일종의 계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엉뚱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계기는 엉뚱했지만 연구를 하면서 상당히 특별한 의미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얻었다.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내려오다가 더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갈 때보다 네.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이 인생을 전체로 볼 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인생의 이제 후반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네. 책을 쓰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수세요. 그렇습니다. 경영행정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예, 경제, 뭐 경영, 회사 경영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셨을까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연구를 한 겁니다. 예. 그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이러했는데요. 계기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예. 그 안에서 우연히 노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까라는 의구심을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예. 늦은 밤이었다고 그래요. 어두운 비행기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고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반복되는 남편의 푸념에 화까지 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내가 젊은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능력도 저하되고 있고 내 삶은 좌절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고 네. 아무도 예전처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겁니다. 어허. 저자가 네. 그러면서 문득 비행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남자의 미래가 혹시 나의 나일 수 미래 있다. 역시도 예.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인생에 대해서 푸념하고 뭔가 아내에게 핀잔을 듣기보다는 뭔가 자신감 있게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50대 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분이 사회과학 전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과학부터 시작해서 뇌과학, 철학, 신학, 행복학, 의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깊이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비결을 찾아서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저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죠. 그럼요. 예. 멋지십니다. 하지만 저는 또 나이가 드니까
줄더라고요. 네. 뭐 신세한탄도 하게 되고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거든요. 예. 나이 들면서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예. 예. 이게 젊을 때 정말 많은 성취를 거두고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느낌을 너무 열심히 살았나요, 제가? 그런가? 갖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책은 그걸 일컬어서 예. 노력하는 자의 저주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쇠퇴기가 찾아와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되면 과거에 그들이 일궜던 성공이 점점 더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현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일에서 권력과 성취를 쫓아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후에 더 불행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예. 더 많은 성과를 거둔 사람, 성공을 한 사람이 후반전에 더 불행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젊은 시절에 성공과 재능에 대해서 애착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퇴화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능력과 성공과 성취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보통 사람이 직업적인 성취를 거두는 건 시작하고 나서 20년 차까지 최고점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행복감도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 예. 50대가 되면 오히려 최저점을 찍게 된다고 그래요.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추락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데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쇠퇴기가 오면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지라고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을 억압해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뤘던 성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행동은요 결국 더 예. 분노, 좌절을 남길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해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요. 예. 저자는 사람이 나이 들면서 무조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한국어 제목은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의 원서 제목,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을 때 책 제목은 From Strength to Strength, 강점에서 강점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전에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인생 후반전에 다른 강점이 있으니까 그 강점을 향해서 전환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점을 찾아서 전환해야 한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이 나이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년 차 넘어서 막 가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그 이전과 이후는 느낌이 많이 다른 이런 것 생각들을 같아요. 한참 하실 때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들죠. 네. 예. 저는 이제 강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20, 30대 추구하던 목표를 만약에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걸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그때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저자는 끊임없는 성취에 대한 중독이 마치 마약 중독과 같다. 그리고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네.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얻은 만족의 기간은 점점 짧아지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큰 성과를 바라게 합니다. 성과라고 하는 건 매번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성과가 달성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을 압박하게 되죠. 예. 직업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신이 쇠퇴기에 접어졌다는 걸 느끼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 이런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쇠퇴에 분노하게 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쇠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분노하게 되는데 예. 저자는 나이 듦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고 새로운 강점을 이해하고 개발한다면 인생의 쇠퇴기를 새롭고 멋진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분명히 잃는 것도 있지만은 뭐 얻는 것도 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능. 예. 1971년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카델이라는 분은 인간에게 두 종류의 지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능은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논리적인 판단, 유연한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유동성 지능은 성인이 된 초반, 그러니까 2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대와 40대가 되면 감소한다고 그래요. 예. 이게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죠. 곡선으로. 예. 그다음 두 번째 지능이 있는데 이건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이건 뭐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지식들, 축적된 지식들을 조합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 이게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선천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위 말하는 지혜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축적됐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어딘가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떠올려서 양산해낼 수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그 아이디어 생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지만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인생 후반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 지능 곡선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 결정성 지능 곡선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때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예. 그런 자양분들이 바탕이 돼서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두 번째 곡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내가 머리가 참 똑똑했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유동성 지능이 하락하고 있다면 아 내가 한물 갔나 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예. 아 이때부터 내가 결정성 지능이 상승하는 때에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곡선으로 이제 갈아탈 때가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곡선으로 갈아타는 것에 실패하면 여전히 첫 번째 이 유동성 지능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죠. 인생의 말년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 반면 갈아타는데 성공하게 되면 두 번째 도약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책에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번째 새로운 인생 곡선에 갈아타는 데 성공한 사람으로 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기억하실 텐데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입니다. 예. 바흐는 젊은 나이부터 천재음악가로 꼽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명성이 뒤늦게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바흐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를 일찍 중앙 무대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아들 바흐가. 그래서 바흐는 예. 아 내가 아들 때문에 무대가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어허. 생각할 법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아들의 독창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내가 역할을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전까지는 나는 혁신적인 음악가였다면 이제 나는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아들에게 음악 스승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나이 들어서도 더욱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충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축구 선수로서는 널리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거스 히딩크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 사례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 자신의 역할을 바꿔야 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두 번째 곡선으로 갈아타지 못한 사람도 못한 있어요. 사람.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지만 예. 자신의 직업적인 성취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어허. 인생 후반기에 더욱더 일에 매달렸어요. 수많은 저작물을 집필했지만 그의 연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 후반기에 오는 쇠퇴기와 좌절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다윈의 삶과 바흐의 삶은 남겨진 기록으로만 판단하자면 사실 비슷하게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모두 젊은 시절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갖고 그렇죠. 있었고 예.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찾아온 쇠퇴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의 인상이 완전 달라졌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다윈은 시리에 빠져서 우울해했고 그의 인생은 슬픔 속에서 막을 내렸고요. 바흐는 자신의 유동성 지능 곡선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힘껏 도약해서 결정성 지능 곡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은 쇠퇴기에 접어든 중년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도약을 막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꼭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세 가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가 성공 중독입니다. 중독. 두 번째가 세속적인 보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쇠퇴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인생의 성공 전략을 내려놓고 세상이 바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사실 행복은 욕망과 능력 사이의 함수관계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예.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이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였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정소녀와 최병걸이 함께 부르는 그 사람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